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실습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라서 추석 연휴 때는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캐러토미터를 직접 사실은 만져보는 게 제일 중요해서 직접 만져보고 또 직접 측정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어요. 연휴라서 이론 수업을 먼저 한 주 정도 더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러한 캐러토미터를 직접 다양하게 다뤄보면서 이러한 각막 곡률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실습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막 곡률계인 캐러토미터의 측정 방법 또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각막 곡률계의 구조 또 각막 곡률계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임상에 나아갔을 때 안경사가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 콘택트 렌즈 처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각막 곡률 반경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해서 또 이에 걸맞는 정확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고 처방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각막 곡률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별 얘기 없지만, 자, 각막의 전면 중앙부의 2mm에서 4mm 부위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각막 곡률계이고요. 이 각막 곡률계는 1840년대, 50년대 중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각막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각막의 중앙 부위 2mm에서 4mm 부위는요, 이렇게 구면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앙이든 이 중앙 부위에서 끝부분, 그러니까 요 직경이 대략 2mm에서 4mm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이 중앙이든 이 끝부분이든 곡률 반경이 동일합니다. 구면의 형태로 생겨 있고요. 각막은 이 중앙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 점차 평평해지는 평평해지는 비구면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부학 시간에 여러 차례 학습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각막 곡률계를 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 각막의 중앙 부분의 각막 전면이죠. 이게 중요해요. 각막의 후면이 아니라 각막의 전면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막의 전면에 이 부분 있잖아요. 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콘택트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브,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의 뒷면에 휘어진 정도를 일치시켜서 콘택트 렌즈가 편안하게 착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각막 곡률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각막 곡률계의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각막의 중심 부분인 2mm에서 4mm 영역의 좁은 영역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콘택트 렌즈라는 것은 각막의 중앙 부분뿐만이 아니라, 색깔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이 각막뿐만이 아니라 더 이쪽 옆쪽인 곡막에까지 살짝 놓여지는 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여지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 위해서 이 중앙 부분의 곡률 반경만을 측정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 단계니까 각막의 중앙 부분의 곡률 반경만을 측정해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실제로 조금 더 아주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콘택트 렌즈 심화 단계니까 3학년 1학기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비구면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그리고 과거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각막 곡률계를 가지고 중앙 부분에 여기 구면 형태의 각막의 곡률 반경만을 측정해서 그것으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수 있었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콘택트 렌즈가 비구면 형태로,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눈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 구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현대에는요, 내가 지금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려서 미안하긴 한데, 현대에 와서 그 콘택트 렌즈는요, 비구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막의 모양대로
가장자리는 평평하다가 중간에 구면 다시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차 평평해지는 이러한 비구면 형태의 콘택트 렌즈가 출시되고 있고 현재의 대부분의 콘택트 렌즈는 비구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따라서 각막의 중앙뿐만이 아니라 각막의 가장자리까지도 측정해야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까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요거 1번 그림과 같이 구면의 형태로 전체가 이루어진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 때문에 각막의 중앙 부위의 곡률 반경만을 가지고 처방을 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시행됐던 이런 콘택트 렌즈 처방이라거나 각막 곡률계의 사용은 사실은 현대화에서는 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실제 그 실습실에서 다뤄볼 각막 곡률계는 모두 다 각막의 중앙 부위만을 측정하게 된다. 뭐 물론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각막의 주변 부분까지 측정해서 전체적인 비구면 형태의 각막 형태를 측정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과거에는 그랬다. 지금은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과거의 얘기, 또 현재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각막 곡률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에 와서 자동화된 각막 곡률계의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비구면의 형태로 각막 전체의 곡률 반경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측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현대에 와서 각막 곡률계든 과거에 사용됐고 여러분들 지금 실습실에 있는 각막 곡률계든 그러면 이런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어떠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첫 번째가 각막의 곡률 반경을 알게 되겠죠. 당연히도 각막 곡률계라는 이름답게도 각막의 곡률 반경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각막 곡률계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각막 곡률 반경의 개념은 다 알죠? 각막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고요. 이 원의 중심부터 각막의 후면까지의 곡률 반경 R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곡률 반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막이 많이 휘어져 있다면 이런 곡률 반경이 짧게 나타날 거고요. 상대적으로 각막의 곡률 반경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한 여기쯤이 원의 중앙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각막 후면까지의 R이 이렇게 길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저 끝에를 보면 뭐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조그만 공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여러분들 수평선이라거나 지평선이 사실 자세히 보면 약간 휘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똑바로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곡률 반경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고 따라서 저런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평평하게 보인다. 즉 휘어져 있는 정도, 그걸 각막에 비유하면 이 각막이 상대적으로 평평한 걸 얘기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 R이 큰 경우는 어떻다? 각막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각막이 상대적으로 더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했는데 7.80mm가 측정되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을 또 측정했더니 이런 각막의 곡률 반경이 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9.80 이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측정되었다면 7.80mm의 곡률 반경을 가진 사람과 9.80mm의 곡률 반경을 가진 사람 중 어떤 사람의 각막이 더 평평할까요? 그렇죠. 당연히도 9.8mm의 곡률 반경을 가진 사람이 각막의 휘어진 정도가 더 평평하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올바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각막 곡률 반경은 당연히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정보들도 알 수 있느냐? 자, 2번이 됩니다. 눈의 각각의 주경선의 굴절력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의 각막이 난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굴절력이 서로 동일하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강주경선의 굴절력은 뭐 한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50다이옵터 정도 되고
사실 이런 사람 없어요. 거의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자, 약주경선의 굴절력이 40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주경선의 각막의 주경선의 굴절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굴절력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각막난시가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산난시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시의 형태가 무엇인지라는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와 같은 각각의 난시의 종류, 각막난시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죠. 뭐 각막 곡률을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고요. 곡률 반경이든 곡률이든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됩니다. 반대 개념이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어찌됐든 지금 예제로 들었던 강주경선의 굴절력, 수직 방향이 강주경선이고요. 그 굴절력이 50다이옵터고 수평경선 방향, 180도 경선 방향이 40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고, 이 방향이 약주경선이라면 어떤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수직 부분의 굴절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직 방향의 굴절력이 강한 난시, 그래서 직난시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 with the rule astigmatis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예전에 그 콘택트 렌즈 기초 시간인가요? 뭐 어떤 그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피어리어, 인피어리어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차트에 기록할 때 뭐 어떤 영어 약어 같은 걸 좀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WTR 에스티그머티즘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는 요거 난시라는 이 용어는 쓰지 않고 WT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with the rule astigmatism의 약자로 직난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아갔을 때 어떤 그 차트에 뭐 각막 어쩌고 저쩌고 뭐 코니어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그때 WTR이라고 써 있으면 아, 얘 직난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각막의 수직경선 방향의 굴절력이 더 높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도난시의 경우에는 against the rule astigmatism이고요. against the rule astigmatism, 얘가 도난시를 줄여서 쓴 말이고요. 각막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 중에서 이 수평 방향의 굴절력이 강주경선이 되고요. 수직경선의 굴절력이 약주경선이 되겠죠. 그래서 굴절력의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강주경선이 뭐 예를 들어서 50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수평 방향이, 수직 방향은 뭐 예를 들어서 45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수평 방향의 굴절력이 더 강한 강주경선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바로 도난시가 되겠고요. 이 산난시 같은 경우는 강주경선의 방향이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수평이나 수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한 10도에서 한 15도 정도를 벗어난 위치부터는 산난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 곡률 반경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난시의 종류, 뭐 달리 얘기하면 각각의 주경선의 굴절력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러한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와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각막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굴절력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각막 난시의 크기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직난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90도 방향의 각막의 굴절력이 43다이옵터이고 180도 경선 방향의 굴절력이 40다이옵터인 경우에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차이가 3다이옵터의 굴절력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다이옵터라는 굴절력이 바로 각막의 난시의 크기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각막 난시는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3다이옵터 크기의 각막 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C-3.0 다이옵터의 각막 난시를 가지고 있고요. 그 각막 난시의 방향은 항상 약주경선이 있는 방향으로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C-3 다이옵터 AX 180도 방향의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무슨 난시?
그렇죠. 직난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각막 곡률 반경도 알 수 있지만 특히 이 곡률 반경은 각막의 중심부 2mm에서 4mm 사이의 각막의 곡률이겠죠. 이를 통해서 양주경선,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굴절력도 알 수 있고 그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굴절력을 빼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각막 난시의 크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네 번째. 각막의 왜곡 상태, 디스토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각막 곡률계를 가지고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어 이미지가 각막에 비추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케라토미터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찌됐든 각막에다가 어떠한 마이어 이미지라는 빛을 비추어서 동그란 이미지를 비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 각막에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마이어 이미지를 각막 전면에다 비추어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가 정상적인 각막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왜곡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각막염이라거나 뭐 이런 각막의 불규칙성을 만드는 어떤 병이 있거나 또는 원추각막과 같이 각막의 중심부가 돌출되어서 각막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이런 질환이 각막 질환이 있다면 이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불규칙한 원형 뭐 한자로 난원형을 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케라토미터를 통해서 관찰할 때 보여진다면 얘는 각막에 왜곡이 있구나. 달리 얘기하면 이러한 각막의 불규칙성을 만드는 어떤 각막 질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실습평가를 하는 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네 가지 정답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주면 아주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 이유. 지금까지는 그럼 각막 곡률계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럼 그런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 안경사가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죠. 얘는 별표가 30만 개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즉, 임상적으로 안경사가 도대체 각막 곡률계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니까요. 정말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당연히도 콘택트 렌즈 피팅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각막 전면에 휘어진 정도, 각막 전면에 곡률 또는 뭐 곡률 반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곡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굴절력 단위로 나타내요. 곡률 반경은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내고요. 어쨌든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예요. 어찌됐든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결국은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착용하고자 하는 콘택트 렌즈의 어디? 콘택트 렌즈의 후면에 휘어진 정도.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베이스 커브라고 표현하고요. 줄여서 BC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말로 기본 커브 또는 기본 곡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각막 전면에 밀착되는 콘택트 렌즈 후면의 기본 커브, 베이스 커브를 측정해서 이런 각막의 곡률 반경과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이론적으로는 아주 편안하고 정확한 콘택트 렌즈 처방이 됩니다.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자 보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딱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각막 곡률을 이용해서 달리 얘기하면 각막의 곡률 반경을 이용해서 콘택트 렌즈 피팅에 사용된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럼 또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 좀 전에 잠깐 설명했는데요. 각막의 왜곡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각막에 비추어진 마이어 이미지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각막에 불규칙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정보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원추 각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원추 각막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 봐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각막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내가 좀 과장돼서 표현할게요. 원추각막이라는 병은 각막의 중심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얇아지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형태의 안 질환을 얘기하고요. 유전성 질환이고요. 물론 후천적으로도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는 유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각막 중심부가 점점 얇아지면서 눈 안에 눈 안쪽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출되는 병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원추각막이 있을 때 단순히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난원형을 띠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는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 그럼 원추각막이 없는 경우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네요. 케라토코너스라는 원추각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막 난시, 즉 각막의 강주경선의 굴절력과 약주경선의 굴절력의 차이인 각막 난시의 크기가 C-2 다이옵터를 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측정했을 때 이런 각막 난시의 크기가 2 다이옵터 이상을 초과한다면 그 사람은 원추 각막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두 번째, 마이어 이미지가 왜곡됐는지를 또 상태를 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안과에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 이건 뭐냐면 각막 전체를 이렇게 왜 등고선 그리듯이 산이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걸 등고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등고선의 형태로 높은 산, 또 낮은 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각막의 높낮이를 지도의 형태로 표현해서 그래픽화하는 검사법을 각막 지형도 검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케라토미터 검사에서 마이어 이미지의 왜곡이 나타나거나 또 각막 난시의 크기가 2 다이옵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서 실제 그 사람이 원추각막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원추각막이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그 각막 난시의 크기를 가지고 원추각막을 평가할 때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렵지 않죠? 지금 한 22분 정도 흘렀으니까 앞으로 한 3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세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과에 취업하지 않으면, 즉 검안사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각막 곡률계를 가지고, 달리 얘기하면 각막 곡률을 측정해서 사실은 활용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알려면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럼 백내장에 대한 설명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눈 안에는 조절을 담당하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들어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수정체의 노화 현상에 의해서 수정체에 혼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혼탁이 발생한 상태, 그러니까 수정체에 혼탁이 발생한 상태를 우리는 백내장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백내장, 그러니까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앞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지니까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해내고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수정체를 눈 안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끄집어내고, 혼탁된 수정체를 끄집어내고 요 안에다가 사람이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수정체인 인공수정체, 얘는 영어로 여기 써있죠. 인트라오큘라 렌즈, 줄여서 IO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과에서 취업을 했을 때 어떤 차트에 IOL이라고 나와 있으면, 인트라라는 말은 안쪽이란 뜻이고요. 오큘라란 말은 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안쪽에 넣는 렌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 또는 안내 삽입 렌즈, 안쪽 내, 눈 안쪽에 넣는 렌즈, 그래서 안내 삽입 렌즈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 백내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그 눈의 굴절력이, 수정체의 굴절력이 20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삽입해야 되는 인공수정체의 굴절력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정시인 상태라면 당연히 또 20 다이옵터의 인공수정체를 넣어야만 이 사람이 정시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19 다이옵터로 넣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굴절력이 약하니까 원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이 혼탁된 백내장을 끄집어내서
잘 보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정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원래 가지고 있던 수성체와 동일한 물전력의 인공수성체를 삽입해야 되겠죠. 이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3학년쯤 되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고 여기서 심플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러한 인공수성체의 도수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고요. 이 수치와 두 번째 눈알축 길이. 눈알축 길이는 뭐예요? 각막부터 망막까지의 길이, 얘를 axial length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어찌됐든 이 눈알축 길이를 측정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시인 사람이 각막의 굴절력이 43다이옵터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눈알축 길이는 24mm가 일반적인 정시인 상태의 눈알축 길이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사람의 눈알축 길이와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어떤 특수한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인공수정체 도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각막 곡률 반경을 도대체 어디다 써?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첫 번째, 콘택트 렌즈 피팅에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원추 각막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요. 세 번째, 백내장 수술 시 눈 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이런 각막 곡률 반경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옳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각막 곡률계가 어떠한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내용이 주저리 써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여기다 별표 10만 개 하나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각막을 하나의 볼록 반사면, 쉽게 얘기하면 볼록 거울과 같이 생각을 해서 각막의 전면에다가 어떠한 특수한 밝은 이미지를 비추어서 발생하는 허상의 이미지의 크기라거나 위치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케라토미터 각막 곡률계의 측정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막을 하나의 볼록 반사면과 같이 생각해서 그런 볼록 반사면에 불빛으로 이루어진 마이어 이미지를 비추어서 그 비추어진 이미지, 각막 전면에 비추어진 이미지가 각막 후면에 허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각막의 볼록 반사면, 볼록 거울과 같이 생각해서 비추어진 이미지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허상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지금 조금 횡설수설했나요? 각막을 하나의 볼록 반사면과 같이 생각해서 각막의 전면에다가 이미지를 비추어서 발생한 허상의 이미지의 모양, 크기 등을 이용해서 결국은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합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키워드는 볼록 반사면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이렇게 그 화살표의 이미지로 나타냈지만 실제로 눈에다가 각막에다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좀 특수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마이어 이미지를 눈에다가 비추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각막이 하나의 볼록 거울과 같이 작용을 해서 실제 생기는 이미지는 이렇게 뒤쪽에 허상의 형태로 생기겠죠. 거울의 뒤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보았을 땐 이렇게 각막 전면에 이런 동그란 이미지가 하나 비추어지게 되고요. 이런 동그란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 이 아래 주저리 써놓은 영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anterior corneal surface. 코니아는 각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nterior는 앞쪽이고 그러니까 각막 앞쪽 표면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반사되는 빛에 의한 버추얼 일렉트 이미지, 얘는 허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상된 허상의 이미지 어디에 생겨요? 안테리어 챔버. 그래서 뒤에 눈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방수가 있죠. 방수에 결상된 이 허상의 이미지의 크기, 이런 거 위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측정해서 결국은 각막의 곡률 반경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측정된 각막의 곡률 반경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옵터, 다이옵터 단위의 굴절력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각막의 곡률 반경, 밀리미터 단위의 각막 곡률 반경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 PPT에서 중요한 건 Surface Power Formula. 얘는 뭐냐면 면굴절력이라 그래요. 면굴절력. 이 면굴절력 공식을 통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된 각막의 곡률 반경을 다이옵터 단위의 곡률로, 달리 얘기하면 각막의 만곡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이옵터 단위의 각막의 만곡도로 측정된 수치를 이 면굴절력을 이용해서 밀리미터 단위의 곡률 반경으로도 환산할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공식을 알아야 하느냐?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이 두 개의 관계는 면굴절력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환산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정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식 외우지 마세요. 나는 전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7.80mm의 곡률 반경이 측정되었을 때 얘를 다이옵터 단위의 만곡도 단위의 곡률로, 각막의 곡률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만곡도, 각막의 만곡도, 다이옵터는 이게 다이옵터와 어떤 거리 단위를 나타낼 때는 항상 미터로 바꾸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7.80mm를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자, 한 칸 가면 센티미터, 하나, 두 칸 가면 미터죠. 그래서 0.0078이 되겠네요. 따라서 0.0078 미터 분의 각막의 굴절률은 얼마입니까? 1.337호예요. 따라서 1.337호 각막의 굴절률 빼기 공기의 굴절률 1 이렇게 빼주게 되면 결국은 약 43.25 다이옵터 단위의 각막의 만곡도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7.80mm의 곡률 반경은 이렇게 43.25 다이옵터의 만곡도 단위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결국은 두 가지가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기 바라고요. 그런데 임상에서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저걸 언제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환산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임상에 나가게 되면 구글이라거나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다이옵터 2mm 컨버전 테이블. 컨버전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변환표라고도 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 환산표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런 환산표를 구절검사실이라거나 아니면 콘택트렌즈실에 갖춰놓고 이것을 보고 그냥 바로바로 해주면 돼요. 아까 그 공식, 면굴절력 공식을 사용해서 다 계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표가 많아요. 그냥 출력해서 A4지에 그 콘택트렌즈실에 하나 두면 됩니다. 자, 보세요. 7.85 아까 예제 들었던 거 있잖아요. 7.85mm의 곡률 반경을 면굴절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43 다이옵터가 되고요. 아니야. 아까 예제가 이게 아니었어요. 7.80이었죠. 7.80mm의 곡률 반경을 다이옵터 단위로 환산하면 면굴절력 계산하면 43.25 다이옵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곡률 반경을 측정했더니 7.14mm가 측정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사람의 만곡도는 굴절력 단위의 곡률은 47.25 다이옵터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걸 곧바로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임상에 나가서 이러한 다이옵터, 밀리미터 환산표를 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두 가지의 그 관계를 바로바로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다 끝났어요. 이런 캐로토미터의 측정 원리가 볼록 반사면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건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중분리 프리즘의 원리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사람의 각막에다가 이런 동그란 이미지, 마이어 이미지 하나만 비추게 되면 이 사람이 딱 하고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얼굴도 좀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눈도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인다면 이 이미지를 제대로 선명하게 이렇게 측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캐러토미터에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프리즘이 두 개가 캐러토미터의 몸통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프리즘을 이용해서 하나의 마이어 이미지를 비췄을 때 실제로 각막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위쪽에 하나, 그 다음에 측면 쪽에 하나, 실제로 비춰진 마이어 이미지는 여기 중앙에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비친 건 요거 1번에 해당되는 요 마이어 이미지 하나 비쳤는데요. 이 캐러토미터의 몸통에 수평 방향 프리즘과 수직 방향 프리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세 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되면 이 사람의 얼굴을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눈의 움직임을 좀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좀 조금씩 움직이더라도 정확하게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분리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건 캐러토미터에다가 두 개의 프리즘, 수평 프리즘 하나와 수직 프리즘 하나, 두 개의 프리즘을 이용해서 결국은 측정치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이중 분리의 원리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실습실에 있는 건 탑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캐러토미터인데요. 요 바슈롬 캐러토미터도 동일한 원리예요.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옵저버, 얘는 안경사가 되겠죠. 관찰자예요. 관찰자란 뜻이에요. 옵저버는 관찰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어찌됐든 이 관찰하는 사람 안경사가 되겠죠. 접안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이 캐러토미터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는 마이어 이미지를 피검사자의 각막에다가 비추게 되는데요. 이때 이 하나로 비추어진 마이어 이미지가 다시 반사되어 돌아 나올 때 수직 프리즘 하나와 수평 프리즘 하나에 의해서 관찰자 안경사는 이렇게 세 개의 마이어 이미지를 보게 되고, 이런 세 개의 마이어 이미지의 선명도를 선명하게 맞추고 각각의 마이어 이미지의 위치를 정렬시켜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바로 두 개의 프리즘을 사용한 이중 분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나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물어보는데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번에는 이쪽이 안경사의 입장이고요. 접안 렌즈를 통해서 캐러토미터로 들여다보는 거고요. 이렇게 측정 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사람의 눈, 여기 사람의 눈이라고 치면 눈에다가 마이어 이미지를 비췄다가 얘가 쭉 하고 돌아오다가 더블링 프리즘, 얘가 우리말로 하면 이중 두 개의 프리즘에 의해서 총 보여지는 마이어 이미지는 세 개로 보여지겠죠. 이런 세 개의 마이어 이미지. 자, 이렇게 됩니다. M-I-R-E 마이어, A가 또 빠졌네요. I-M-A-G, 이미지. 마이어 이미지. 한글로 바꾸면 이래요. 마이어 이미지. 얘는 바로 어떤 각막에 비추어져서 보여지는 그런 상을 마이어 이미지라고 해요. 어찌됐든 안경사 입장에서는 이 캐러토미터를 들여다봤을 때 이 세 개의 마이어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 이런 세 개의 마이어 이미지를 정렬시켜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안경사의 입장에서 접안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1번, 얘는 실제로 비춰지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2번, 3번의 이미지는 이중 분리 프리즘, 수직 프리즘과 수평 프리즘과 같은 이중 프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총 3개의 마이어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이어 이미지의 선명도를 맞추고 또 마이어 이미지의 위치를 정렬시켜서 결국은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자,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 사람이 안경사가 되겠죠? 그리고 요 사람이 피검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피검사자의 각막에는 마이어 이미지가 하나만 비춰지게 되지만 실제로 이 검사자가 요 안을 바라보았을 때는 마이어 이미지가 총 3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이중 분리 프리즘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가 각막에 비춰졌죠. 하나의 마이어 이미지를 비추어서 실제 관찰자는 3개의 보여지는 마이어 이미지를 정렬시켜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각막 곡률계의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는 뭐 이렇게 영어로 나온 거는 쭉 한번 참고적으로 보고요. 실제적으로는 요걸 보면 돼요. 자, 1번부터 요 9번까지는 실제 실습 평가 때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정한 각막 곡률 반경의 측정치의 정확도도 내가 평가를 하게 되지만 그 측정의 정확도 이외에도 각각의 부위의 명칭에 대해서도 내가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여러분들 이 수업이 끝나면 동영상을 하나 틀어줄 건데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각각의 명칭들을 익히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1번은 각도기 눈금이에요. 요 캐라토미터의 요쪽 면에 보면 각도기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관찰할 수 있는 접안 렌즈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여기 보면 손잡이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손잡이인 3번이 바로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입니다. 이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수직경선 방향의 각막의 곡률 반경 측정하는 거고요. 또 여기 4번에 해당되는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긴 하나의 손잡이가 있는데 얘가 바로 수평경선 조절 손잡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얘는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 손잡이에요. 얘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캐라토미터의 몸통이 회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용 용도는 또 알려드릴게요. 자 6번은 조이스틱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캐라토미터의 몸통을 좌우 또는 앞, 뒤 또는 요 조이스틱의 손잡이를 회전시켜서 상하로 캐라토미터의 몸통을 움직여줄 때 사용하는 조이스틱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7번은 요거 7번 가림판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실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8번 장비 높이 맞춤 핀 정말 중요합니다. 8번 장비 높이 맞춤 핀 얘는 눈의 위치와 캐라토미터의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신속한 측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비 높이 맞춤 핀은 별표가 30만 개입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캐라토미터의 명칭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하나의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9번은 턱받침대 조절 손잡이에요. 얘 9번이죠. 얘를 회전시키게 되면 턱받침대가 위와 아래로 움직여서 이 사람의 얼굴 자체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서 눈높이를 캐라토미터의 위치에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바쇼롬 캐라토미터의 경우에는 이게 영어로 써놔서 미안해요. 원 포지션 캐라토미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이걸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이상하죠. 일방향 이러니까 이상하죠. 그죠? 한 방향 각막 곡률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막 곡률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측정하고요. 또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한번 측정해야 되고요.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측정해야 각막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투 포지션 캐라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투 포지션 캐라토미터라고 하는데 현대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캐라토미터는 모두 다 원 포지션 캐라토미터예요. 그래서 한 방향에다가만 맞춰 놓고요. 그럼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2개의 프리즘이 안쪽에 내포되어 있어서 하나의 마이어 이미지를 3개로 만들어서 측정의 정확도를 더 높이고자 한 것이 바로 바쇼룸 캐라토미터고요. 이 동일한 캐라토미터의 원리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실습실에 있는 탑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캐라토미터입니다. 조금 이따 동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3주차 1차 시에서는 각막 곡률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각막 곡률계는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각막 곡률계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각막 곡률계의 기능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미리 각막 곡률계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어찌됐든 이런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실제 실습 평가를 할 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나서요, 내가 게시판에다가 영상 하나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각막 곡률계의 각각의 부분을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시청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주차 과제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과제물을 제출할 건 없고요. 그냥 그 동영상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택트 렌즈 실습 기초 3주차 1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조금 있다가 2차 시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죠. 자, 안녕.